로마의 아침 햇살이 테벨의 강을 비추던 평범한 어느 날, 이탈리아 국방부 통신사령부에 긴급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대형 모니터에는 한반도 전역에 붉은 경보등이 전멸하고 있었다. 중국군의 대규모 침공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첫 보고가 들어온 것이다. 특수통신 장교 마르코 로시 대위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임을 직감했다. 10년간 갈고 닦은 통신 및 암호 해독 전문성을 인정받아 그는 즉시 NATO 연합군 긴급 파견 명단에 올랐다. 동맹국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통신지원단의 핵심 요원으로 선발된 것이다. 35의 나이,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에게 이번 임무는 개인적으로도 무거운 결단이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그리고 조국,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해온 국제적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군 특수통신 장교 마르코 로시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반도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K-파프과 삼성 정도를 아는 평범한 유럽 군인이었죠. 하지만 2025년 9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군이 북한과 합동으로 남한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저는 48시간 만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수송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내 지오바나는 눈물을 참으며 제 손을 꼭 잡았고, 6살 딸 소피아는 아빠, 영웅처럼 돌아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통신과 정보전에서 동맹국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 DMZ의 긴장, 그리고 놀랍도록 발전한 한국의 기술력. 특히 한국군의 디지털 전투 체계는 NATO 기준으로도 최첨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과 연합군의 통신망을 통합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저는 곧 맞닥뜨릴 현실을 상상했습니다. 폭격의 연기, 부상자들의 신음, 그리고 전우들과 함께 싸워야 할 순간들.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탈리아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명예와 의무를 떠올렸습니다. PATRIAE-ONOR이 조국과 명예. 이제 그 명예는 단지 이탈리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대피했고 활주로에는 전투기와 수송기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합군 사령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활기찼을 거리들은 텅 비어 있었고 곳곳에 대공포와 방어진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도시를,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합군 통신사령부는 경기도 지하 벙커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한국군 통신참모들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 대령은 유창한 영어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국군은 최신 전자전 장비로 우리의 통신망을 교란하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GPS 신호까지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이탈리아와 NATO가 보유한 최첨단 암호화 기술과 대체 통신 시스템을 한국군의 네트워크와 통합하고 적의 전자전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이 우리가 구축하는 통신망의 안정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첫 작전은 동부전선 통신망 복구였습니다. 중국군의 사이버 공격으로 강원도 일대의 군 통신이 마비되었고 전방 부대들이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중희, 미국의 존슨 상사와 함께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제 군사위성 통신 단말기 6대를 휴대하고 헬기로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헬기가 산악지대를 저공 비행할 때마다 대공포 소리가 들렸고 저는 처음으로 전쟁의 공포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착륙 지점은 폭격으로 황폐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멀리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임시 통신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28의 젊은 장교였지만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대위님, 여기 지형 때문에 일반 주파수는 안 됩니다. 위성 중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탈리아 군사위성과의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암호화 키를 입력하고 주파수를 조정하고 신호 강도를 확인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모니터에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연결 성공. 우리는 즉시 전방 부대들과 통신을 재개했습니다. 브라보 팀, 이쪽은 지휘본부다. 응답하라. 스피커에서 안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 여기는 브라보 팀입니다. 통신 두절 후 6시간째였습니다. 우리 위치는. 그 순간 저는 이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통신이 살아나면 정보가 흐르고, 정보가 흐르면 작전이 가능하고, 작전이 가능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통신망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중국군의 전파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주파수 호핑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국방부에서 배운 신호 분석 기법을 동원해 그들의 암호 체계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의 작업 끝에 저는 중국군 제27집 당군의 통신 암호 일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 대령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적의 다음 공격 목표가 춘천 방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정보는 즉시 상부에 보고되었고 연합군은 선제적으로 방어선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중국군의 공격은 우리의 방어망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작전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동료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르코, 당신이 수백 명을 살렸어.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곳에 온 이유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주째,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중국군이 북한군과 합동으로 대규모 기습 공세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서울 북방의 통신 중계소를 파괴하고 연합군의 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작전복을 입고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와 포천 사이의 통신 중계소 3곳이 적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었고 그중 핵심 중계소인 알파 스테이션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르코 대위, 미군 통신사령관 로버츠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알파 스테이션이 무너지면 전체 동북부 전선의 통신이 끊깁니다. 우리는 긴급 복구팀을 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그 팀을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파 스테이션은 최전방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이었고 현재 중국군 포병대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대령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로버츠 대령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하게. 자네는 우리의 최고 전문가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중위, 존슨 상사, 그리고 한국군 특수통신팀 4명. 총 7명의 작은 부대였지만 우리는 연합군 전체의 통신망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장갑차에 올라타며 저는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을 만졌습니다. 소피아의 웃는 얼굴. 돌아가겠다고, 꼭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알파 스테이션으로 가는 길은 악몽 같았습니다. 포탄이 사방에서 자결했고 도로는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장갑차가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저는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알파 스테이션은 참혹했습니다. 메인 안테나 타워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발전 기실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기술병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배치. 이 중위는 부상자 후송, 존슨은 발전기 복구, 나머지는 나와 함께 통신 장비를 점검한다. 저는 명령을 내리고 즉시 중계소 내부로 뛰어들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메인 서버가 파편에 맞아 손상되었고 백업 시스템도 과부하로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휴대용 서버 유닛을 꺼내며 한국군 기술병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메인 라인에 연결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상적으로는 2시간이지만 지금은 1시간 안에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 정밀하게 작업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모듈을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재부팅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포탄은 계속 떨어졌고 한 번은 폭발 충격파에 저희가 모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50분이 지났을 때 모니터에 시스템 재부팅 메시지가 떴습니다. 작동합니다. 대위님, 통신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파팀, 적 기갑부대가 접근 중이다. 5분 안에 철수하라. 저는 마지막 설정을 완료하고 외쳤습니다. 철수. 모두 차량으로. 우리는 장비를 챙겨 장갑차로 뛰었고 차가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적의 탱크포가 중개소 건물을 명중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망은 이미 복구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임무를 완수했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 역시 한 달 전에 마르코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주변의 사람들, 전우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중위는 처음 만났을 때 과묵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전이 끝나고 임시 막사에서 쉬고 있을 때 그가 제게 소주 한 병을 건넸습니다. 마르코 대위님, 이거 한국 술입니다. 같이 한 잔 어때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우리는 와인을 마시지. 하지만 오늘은 소주도 좋아. 우리는 작은 종이컵에 술을 따라 건배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전쟁 전까지 외국인 군인과 함께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중위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위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국적은 달라도 같은 목표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로마에서 서울까지 9,000km나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야.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가치를 믿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중위에게는 부산에 사는 어머니가 계셨고 전쟁이 끝나면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전우가 되었습니다. 존슨 상사는 45살의 베테랑 통신병이었습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복무했던 경험 많은 군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거친 말투와 냉소적인 태도가 불편했지만 점차 그 이면의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포격으로 부상당한 젊은 한국군 병사를 후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병사는 20살도 안 되어 보였고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존슨 상사가 그를 업고 헬기까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한 후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저 애는 살 거야.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거야.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지.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전쟁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 인간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발발 2달째 우리는 동료를 잃었습니다. 한국군 통신팀의 박하사였습니다. 그는 24살의 젊은 기술병으로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북부전선의 통신 중계탑을 점검하러 갔다가 적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엄폐하는 순간 박하사는 통신 장비를 보호하려다 폭발에 휘말렸습니다. 저는 그의 곁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제 팔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위님, 장비는 괜찮나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임무에 대한 책임감, 그것이 그를 끝까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외국인 장교가 한국 청년의 죽음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동료였고 전우였으며 친구였습니다. 박 하사의 추모식에서 저는 이탈리아어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레기 ATERNAM 도너 EI 도미니 주여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그리고 한국말로 덧붙였습니다. 박 하사님,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키려던 것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슬픔은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의지로, 더 큰 책임감으로 임무에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단순한 전략이나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박하사 같은 젊은이들이, 이중희 같은 헌신적인 장교들이, 존슨 상사 같은 베테랑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고 평화였고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전우들과의 유대감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탈리아에서 온 외국인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합군의 일원이었고 한국의 친구였으며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래식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첨단 무기와 정보기술의 대결이었고 저는 그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최신 전자전 장비를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들의 전파 교란 시스템은 우리의 GPS를 무력화시키고 레이더를 혼란시켰습니다. 하지만 연합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의 최신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미군의 하이마스, 그리고 NATO의 각종 첨단 무기들이 한반도에 집결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이 모든 무기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도록 통신과 데이터 링크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군이 대규모 기갑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300대가 넘는 탱크와 장갑차가 전선을 돌파하려 시도했습니다. 연합군 지휘부는 즉시 정밀 타격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통신지휘소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한국군 정찰 드론들이 보내온 적 부대의 정확한 좌표가 제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목표 좌표 확인. 북위 38도 15분, 동경 127도 42분. 적 기갑부대 주력. 하이마스 포대에 전송합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암호화된 데이터가 미군 포병 진지로 전송되었습니다. 30초 후 하늘에서 유도 로켓들이 불을 뿜으며 날아갔습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 덕분에 그들은 오차범위 10m 이내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적 탱크들이 하나둘 빨간 X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타격 성공. 적 기갑 15대 무력화.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쟁은 체스 게임처럼 수를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군 역시 우리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강력한 재밍 신호를 송출했습니다. 순간 제 모니터가 깜빡이며 화면이 왜곡되었습니다. 적 전자전 공격 감지. 주파수 대역 전환합니다. 저는 즉시 백업 통신 채널로 전환하며 이탈리아 위성 네트워크를 활성화했습니다. NATO의 최신 군사위성은 중국의 재밍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주파수를 매 초마다 변경하는 호핑 기술 덕분에 우리는 통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 재개. 모든 부대 정상 작동합니다. 로버츠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마르코. 우리가 2분만 늦었어도 전선이 뚫렸을 거야. 그날 밤 연합군은 반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K 전차들이 선두에 서고 미군 아파치 헬기들이 엄호했습니다. 저는 지휘소에서 모든 부대의 통신을 조율했습니다. 알파 전차대대 좌측으로 2km 이동 후 언덕 뒤 대기. 브라보 포병대대 사격 준비. 찰리 헬기 편대 공중 엄호 개시. 실시간으로 전술 데이터가 오갔고 각 부대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요. 새벽 4시 우리의 반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중국군은 20km를 후퇴했고 우리는 핵심 거점을 탈환했습니다. 작전실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짧은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중국군이 AI 기반 드론 편대를 투입한 것입니다. 이 드론들은 자율적으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시 없이도 작동하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우리는 통신 중계탑 2개를 잃었습니다. 드론들은 마치 벌떼처럼 몰려들어 폭탄을 투하하고 사라졌습니다. 이건 새로운 차원의 전쟁입니다. 제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AI로 AI에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군은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체 개발한 대드론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NATO의 조기경보망과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48시간의 불철주야 작업 끝에 우리는 통합 대드론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시험의 순간은 곧 찾아왔습니다. 중국군이 다시 한번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레이더가 그들을 50km 밖에서 포착했고 AI 방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대공 레이저 무기와 미군의 전자전 장비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하늘에서 적 드론들이 하나둘 제어를 잃고 추락했습니다. 격추 확인. 적 드론 편대 70% 무력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술과 기술의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단순히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국적 연합군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의 지혜와 협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오늘 우리가 증명한 것은 기술의 우월성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단결력이었다. 전쟁이 석 달째 접어들자 전황은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중국군의 맹렬한 공세는 연합군의 결속력과 첨단 기술 앞에서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유럽연합,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본국으로부터 추가 통신 장비와 기술 인력 파견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마에서 제 후배 장교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로버츠 대령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반격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우리는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세로 전환할 때입니다. 작전명 자유의 반격을 개시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령은 대형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주요 거점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마르코 대위, 이번 작전에서 통신의 역할이 결정적일 것입니다. 준비 상황을 보고해 주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했습니다. 예, 대령님. 통합통신망은 현재 최적의 상태입니다. 모든 연합군 부대가 실시간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백업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가동 중입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작전 D-Day 새벽 5시. 연합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군 기계화 부대가 선봉에 섰고 미군 전략 폭격기들이 적 후방을 타격했습니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에서 온 특수부대들이 적의 지휘부를 노렸습니다. 저는 이동식 통신 지휘 차량에서 전체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실시간 전황을 보여주었고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알파 부대, 1차 목표 지점 도달. 저항 미약. 브라보 부대, 적 탱크 부대와 교전 중. 항공 지원 요청. 찰리 부대, 다리 확보 완료. 후속 부대 진입 가능. 저는 각 부대의 위치를 파악하며 최적의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브라보 부대의 에어 커버 제공. 찰리 부대는 현 위치 고수, 델타 부대가 합류할 때까지 대기.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16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통신망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버텼고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것을요. 오후 6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군 기갑부대가 적의 핵심 보급기지를 포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본부, 여기는 태극 6, 목표 지점 포위 완료. 적 보급 차량 200대 이상 확인. 공격 허가를 요청합니다. 저는 즉시 상급 지휘부에 보고했고 공격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태극 6 공격 개시하라. 반복한다. 공격 개시. 30분 후 적의 보급기지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중국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보급이 끊긴 전방부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중국군은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질서한 패주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후퇴였습니다. 연합군은 50km를 진격했고 주요 도시 2곳을 탈환했습니다. 작전실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포옹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로버츠 대령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르코, 자네 없었으면 이 승리는 불가능했네. 자네가 구축한 통신망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 이것은 모두의 승리입니다. 한국, 미국, 이탈리아, 그리고 자유를 믿는 모든 나라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은 후퇴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세를 몰아 계속 전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방으로 나가 새로운 통신 중계소를 설치했습니다. 탈환한 지역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영토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일하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마을, 부서진 집들 하지만 그곳에 돌아온 주민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분의 눈물과 감사의 손짓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토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그들의 미래를 되찾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전쟁은 언제 끝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곧이야, 내 사랑. 곧 끝날 거야. 그리고 아빠가 집에 갈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제가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 4개월째, 연합군은 계속해서 영토를 수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도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며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최종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작전명 최후의 자유. 연합군 총사령부는 적의 최후 방어선을 돌파하고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대규모 총공세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전쟁이 끝나지만 실패하면 전선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작전을 위해 특별통신지휘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중위, 존슨 상사,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새로 파견된 제 후배들까지 총 15명의 정예통신 요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방면에서 동시에 진격하는 연합군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실시간 전술 데이터를 공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전날 밤, 저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이 우리가 구축한 통신망을 믿고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D-데이 새벽 4시. 연합군의 포병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포탄 소리, 대지를 뒤흔드는 폭발음. 전쟁의 마지막 교향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최전방 지휘 차량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한 후방이 아니라 전투 부대와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신 지휘관이 현장에 있어야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량이 전진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탱크들이 행진하고 헬기들이 저공 비행하고
병사들이 전투 대형을 유지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힘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의 저항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포탄이 사방에서 자결했고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저의 지휘 차량도 폭발 충격파에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며 각 부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신이 끊긴 부대가 없는지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했습니다. 동부 전선, 적 반격 시작. 증원 필요. 중부 전선, 1차 방어선 돌파. 전진 중. 서부 전선, 적 포병 진지 발견. 좌표 전송 중. 정보가 쉼없이 흘러갔고 저는 그것을 정리하고 분석하며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오전 10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부 전선을 담당하던 통신 중계소가 적의 정밀 타격을 받아 파괴되었습니다. 순간 중부 전선 전체의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중부 전선 5,000명이 고립되었습니다. 이 중위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업 위성 통신 활성화. 모든 예비 채널을 중부 전선에 집중. 하지만 위성 통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역폭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간다. 이동식 중계 장비를 싣고 중부 전선으로 이동한다. 대위님, 그곳은 전투가 한창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존슨 상사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5,000명이 죽는다. 출발한다. 저희 차량은 전장 한복판으로 돌진했습니다. 포탄이 주변에서 자결했고 한 번은 장갑차 바로 옆에 포탄이 떨어져 차체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병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중부 전선 전방 지휘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동식 중계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가운데 저와 팀원들은 케이블을 연결하고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30초만 더. 이 중위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적의 박격포가 우리 위치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엄폐. 누군가 소리쳤고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폭발. 흙먼지가 사방에 날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무사했습니다. 작동합니다. 통신 재개. 그 순간 중부 전선의 통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립되었던 부대들이 다시 지휘망에 연결되었고 작전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동료들을 구했습니다. 저녁 6시 연합군은 적의 최후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중국군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고 휴전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전쟁은 사실상 끝난 것이었습니다.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껴안았고 병사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넉 달간의 긴 전쟁, 수많은 희생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박하사,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전우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전투는 멈췄지만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전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에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았고 재건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통신 인프라, 고아가 된 아이들, 집을 잃은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후 복구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전쟁 중 파괴된 통신망을 재건하고 민간 통신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재건 지원을 약속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열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거리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와 영어로 말했습니다. Thank you, 솔저.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왔어요. 그 아이의 미소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운 이유라는 것을요. 단순히 영토나 정치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몇 주 후,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갈 명령을 받았습니다. 임무가 끝난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지난 넉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로마를 떠날 때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곳을 제 두 번째 조국처럼 느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 전우들, 그리고 함께 흘렸던 땀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공항에서 이중희가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르코 대위님, 언젠가 다시 만나요. 평화로운 세상에서요. 그래, 반드시 그럴 거야. 그때는 군복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만나자. 우리는 웃었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영웅처럼 돌아왔어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소피아. 나는 영웅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진짜 영웅들은 한국에 남아 있어. 그들의 나라를 재건하고 있지. 아내 지오바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마르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전장의 기억들이 맴돌았습니다. 폭발음, 동료들의 목소리, 박하사의 마지막 모습. 이것이 PTSD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기억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이탈리아 국방부의 보고를 위해 출근했습니다. 장군님들은 제 활약을 치하했고 훈장 수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훈장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만약 주신다면 그것을 한국에서 함께 싸운 제 전우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전사한 박하사의 가족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주 이중희와 화상 통화를 했고 재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들었습니다. 통신망은 빠르게 복구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삶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의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휴전 협정은 불안정했고 언제든 다시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NATO 본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지원이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뉴스에서 한국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고 국제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공항에서 만났던 그 소녀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피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야기,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악에 맞섰던 이야기. 소피아는 진지하게 들었고 질문했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전쟁은 끝난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전투는 끝났어, 소피아. 하지만 평화를 지키는 일은 계속되는 거야. 전쟁은 총과 탱크로만 하는 게 아니야. 평화도 마찬가지야. 평화는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거란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 고문 자격으로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통신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이중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령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마르코 대위님, 아니, 이제는 로시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마르코라고 불러, 친구.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고 도시는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갔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는 전쟁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기술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그들은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시 박사님, 저는 전쟁 당시 통신병으로 복무했습니다. 박 하사님과 같은 부대였어요. 박사님이 그때 우리를 구해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 하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국립묘지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그의 비석 앞에 서서 저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박 하사님, 당신이 지키려던 이 나라는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이 소령이 말했습니다. 마르코,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한 동맹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친구였고 형제였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만약 다시 위기가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나는 언제든 달려올 거야. 하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 평화가 영원하기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곳은 결코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로 돌아온 저는 한국 전쟁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자유의 대가한 이탈리아 장교의 한반도 전쟁 회고록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전쟁의 참상뿐만 아니라 국제연대의 중요성, 평화의 가치,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 집필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모든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두려움의 순간, 슬픔의 순간, 그리고 승리의 순간.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1년 후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곧 한국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한국의 독자들은 열렬히 환영해 주었고 저는 서울에서 북토크 이벤트에 초청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기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토를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신념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회고록이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가끔 악몽을 꿉니다. 폭발음, 전우들의 비명, 박 하사의 얼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로마의 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운 이유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를 지키는 일은 계속됩니다. 한반도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있고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라면 인류는 국경을 넘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요. 소피아는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그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소피아. 하지만 기억해.
평화는 전쟁터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평화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란다. 오늘도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한중 전쟁의 기억,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고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며 저는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화에 기여하십시오. 작은 친절, 이해의 손길, 화해의 말 한마디.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임무는 계속됩니다. 더 나은 세상, 더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박하사와 모든 희생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추모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마르코 로시, 이탈리아 육군 예비역 대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를 위해 싸웠고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영예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